오늘은 112페이지의 태양계의 구성을 먼저 알아보도록 합시다. 네, 원래 수업 계획서는 이제 2-1부터 앞에 이제 원소기호 외우는 것부터 만들었는데 그 대부분의 학교들이 다음 주에 개학을 한대. 그래서 우리가 원소기호를 이번 주에 외워버리면은 다음 주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수업 따라오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그 2학년 1학기 쭉 진도를 보니까 암기 단원이 두 개 있더라고. 하나가 태양계의 구성, 또 하나가 광합성과 호흡. 그래서 오늘 태양계의 구성을 나가고 그 다음에 금요일에 광합성과 호흡을 나가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처음부터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 아니 잠깐만, 오리엔테이션을 할 게 있나? 그래, 첫 번째는 뭐냐면은 선생님 카톡 아이디가 이렇게 되거든. 너희들은 공부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은 문제, 그러니까 풀다가 몰라, 아니면 그냥 모르는 거 그냥 질문해도 되는데 문제를 풀다가 몰라 그러면은 요 문제를 사진 찍고 답지도 사진을 찍어. 그래서 답지에서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갑니다. 콕 집어서 질문을 해줘야 돼. 그래서 문제랑 답지 전송하고 뭘 이해 못하는지를 콕 집어서 나한테 질문을 하면은 간단한 거면 내가 즉시 답을 줄 수도 있고 이거 어렵다 그러면은 수업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학원에 와서 질문해 그러면은 여전히 모르는데 학원에 오면 갑자기 안 궁금해진대. 그래가지고 질문하기 귀찮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선생님 카톡은 그 무음 처리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24시간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고요. 왜냐면은 무음 처리돼가지고 나는 내가 보고 싶을 때 봐.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되겠지. 바꿔 얘기하면은 즉답이 안 갈 수는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 그리고 또 하나가 선생님이 저쪽에 천호 쪽에서 오거든. 그러니까 운전하고 오면은 보통 한 1시간 반 정도? 2시간 넘게 차가 막히더라고. 그런데 지난 여름방학 때 해보니까 1시간 반 정도 걸려서 출근을 하는데 가끔 막 사고가 나거나 그러면은 막 2시간 반까지도 걸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우리 여기 비밀번호가 이거 내가 정말 고민하는 게 원래 학생들한테 가르쳐주면 안 되잖아. 그런데 반대로 어쨌든지 간에 내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늦으면은 너희가 밖에서 추위에 떨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니까 요거 기억해뒀다가 문 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문 열고 들어온 다음에 꼭 난방 키도록 하고 추울 거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숙제는 그날 배운 거 그대로 숙제하고 채점하고 오답 정리까지 다 하고 오면은 오자마자 숙제 테스트를 볼 거야. 숙제 테스트는 한 15분 분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름방학 때 학생들 한번 테스트를 해보니까 25분 정도 걸리더라고. 그러니까 25분 정도 숙제 테스트를 하고 나면은 오답 정리하는 시간 보통 한 10분에서 15분 줄 거고요. 그리고 요거를 학생들이 내면은 난 이걸 다시 재채점해서 학생이 어느 부분을 모른다는 걸 다 기억해 둘 거고 그 다음에 테스트 결과는 스캔 떠서 학부모님께 전송한다. 근데 정말 가끔 그런 경우 있거든. 우리 엄마가 너무너무 무서워. 그래서 문제 한 개 틀린 거 가지고 막 난리를 치시는 그런 분들이야.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 그러면은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라고 얘기하면 나한테 얘기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숙제가 너무 많거나 너무 적어도 나한테 얘기하면 돼. 너무 적으면은 교재 하나 더 선정해 줄 거고요. 많으면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궁금한 거 언제든지 그냥 카톡으로 물어봐 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선생님한테 궁금한 건 없지? 네. 그리고 또 하나. 선생님이 이제 계속 수업하다 보니까 목이 부어가지고 지금도 목소리가 많이 안 좋잖아.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뜨거운 물이나 차를 계속 마시래. 그래서 나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뭐 마시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선생님은 뜨거운 걸 마셔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그거 좀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러면은 오늘의 진도 태양계의 구성을 나가보도록 합시다. 현준이는 평소에 책 읽는 거 좋아하니? 책이요? 응. 요즘 많이 안 읽긴 하는데 원래 좋아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 읽어봤어? 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입니다. 태양계는 이 계라는 게 시스템이잖아. 그래서 태양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 시스템, 그 공간 전체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태양계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는 애야. 그래서 우리는 얘를 뭐라 그래? 항성.
또는 별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밤하늘에 반짝이는 거 전부 다 별 아니라는 거야. 일부는 행성일 수도 있고요. 일부는 인공위성일 거고, 그 다음에 일부는 비행이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은하에 3,000억 개의 태양이 있다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밤하늘에 반짝이는 것들 중에서 그렇지, 별, 태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항성 주변을 돌고 있는 애를, 이 항성을 기준으로 이 주변을 공전하고 있는 아이들이야. 우리는 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행성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에는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회까지 8개의 행성이 있습니다. 한행성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지. 그 외에 소행성이라는 아이가 있어. 소행성은 태양 주변을 돌고 있으니까 행성에 속해줘야 되는데 얘가 너무 작은 거야. 그러니까 행성이라고 얘기하기는 뭔가 좀 찝찝하고, 조그만 돌덩어리 하나라도 태양 주변을 돌고 있다. 그러면은 행성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겠죠. 그 외에 또 누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혜성이 있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혜성은 어떤 아이냐면은, 행성이 이 항성을 주변으로 빙글빙글 돌고 있는 아이를 행성이라고 얘기한다 그런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혜성은 있잖아. 이 항성을 주변으로, 태양을 주변으로 들어왔다가 태양계 밖으로 나갔다가, 여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계라고 얘기한다면은 태양계 안으로 들어왔다가 태양계 밖으로 나가는 이런 아이를 혜성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아이들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태양계의 가족들 중에 하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는 거겠지. 그 다음에 그 외의 것들 있잖아. 그 외의 것들 우리가 뭔지 모르면은 그냥 전부 다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천체라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이 천체는 행성, 항성, 소행성, 해성 하다못해 돌들, 그 떠다니는 막 돌들 그런 것도 있잖아. 전부 다 천체에 속하게 됩니다. 오늘 이상하게 말이 꼬이네. 질문 없죠? 그러면 지금부터 162페이지에 행성의 분류, 태양계의 구성만 한번 꼼꼼하게 읽어봅니다. 이런 거 한번 봐봐. 올해 앞부분에서 배웠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의 반지름이 약 6,400km야. 그러면은 여기 이런 지구가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그래서 지구의 11배가 되는 아이가 목성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목성의 반지름은 약 7만 킬로미터야. 그러니까 지구 반지름의, 아니 지구 지름의 약 11배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의 반지름은 약 70만 킬로미터입니다. 그러면은 목성이 10개가 있어야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좀 찌그러지고 있지.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래서 지금 이따만한 아이가 태양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런데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는
너무 멀어가지고 이거를 천문학자들은 1AU, Astronomical Unit, 천문학적인 단위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천문학적인 단위가 얼마냐면은 1억 5천 킬로미터야.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킬로미터입니다. 그럼 지금 내가 태양의 반지름을 70만 킬로미터라고 얘기했으니까 태양의 지름은 140만 킬로미터가 돼줘야 될 것 같은데 중학교 때는 태양의 반지름을 70만 킬로미터라고 표현해. 왜냐면 이 비례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리고 고등학교 가면은 갑자기 태양의 지름이 150만 킬로미터가 됩니다. 선생님이 왜요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기 뒤에 있던 이 수많은 숫자들이 그냥 반올림되거나 반올림돼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해가지? 학생들 외우기 편하라고 중학교 때까지는 이렇게 나오고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나오는 것 뿐이야. 그러면은 태양의 지름이 지금 150만 킬로미터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그럼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 몇 배야? 100배입니다.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4배밖에 안 되네.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여기 태양이 있는데 이 칠판에 25개가 있는 그 거리에 요만한 지구 하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설명할 때 이 태양계를 거리 비례를 생각해서 그린다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지.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8개의 행성이 있는데 수성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 그요? 영어로. 앞으로 나도 스펠링 잘 틀리니까 확인해 보도록 할게. 자, 바꿔서 수성. 그렇지. 머큐리. 외우지 않았나? 보통 학생들 바로바로 나오는데. 외운 적은 없어가지고. 아 그래? 중학교 때 나오는 줄 알았는데 금성이 비너스. 그치? 지구는 나도 알아. Earth. 그치? 그 다음에 화성은 Mars. 그 다음에 목성 주피터. 맞나? 스펠링은 종종 잘 틀리더라고. 주피터. 그 다음에 토성. 우리의 토성은 세턴. 천왕성은 우라노스. 그 다음에 해왕성은 넵튠. 이렇게 된대. 자, 어디서 많이 본 거 같지 않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이름이지요. 자, 수성은 머큐리인데 얘는 로마명들이야. 왜냐면은 그리스하고 로마는 원래 같은 문명권에 있었는데 같은 신을 모셨는데 언어가 달랐대. 그런데 세상을 로마가 지배한다. 그래서 로마가 영국까지 가게 돼. 그러면은 영국에서는 있잖아. 사실 로마가 쳐들어오기 전에 이미 태양이 있었을 거란 말이지. 선이 있었겠죠. 로마명을 뭐야? 헬리오스라고 부르시는 그분. 그 다음에 달도 있었을 거야. 문. 아 이거는 미국식 영어인데 우리가 이거는 다이애나 맞죠? 있었을 거란 말이지. 지구, 얼스도 있었는데 나머지들은 외래어가 차용됐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영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면서 우리가 알고는 영어가 미국으로 가게 되고 호주로 가게 되고 캐나다로 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는 영어들은 거의 로마자에서 기원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어렸을 때 엄마랑 같이 서점에 가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책을 산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엄마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아이에게 전쟁을 중시 여겼던 로마 문명을 가르쳐주고 싶을까? 아니면 문화, 예술, 철학, 공부를 중시 여겼던 그리스 문명을 가르쳐주고 싶을까? 그리스 문명이. 그치.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책들은 상당수가 그리스 이름을 더 많이 썼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리스 이름에 더 익숙합니다. 우리가 머큐리라고 얘기하는 얘는 누구냐면은 헤르메스야.
비너스라고 얘기하는 얘는 누가 되는 거야? 아프로디테가 되는 거겠죠. 지구는 땅의 여신은 가이아야. 근데 얘가 로마자인지 그건 잘 모르겠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얘는 있잖아. 우리가 다이애나라고 얘기하는 이 아이는 사냥의 여신 누구야? 아르테미스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화성은 마르스인데 마르스라고 얘기하잖아. 로마명어로는 아레스야.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보면은 얘가 공부를 그렇게 못했대. 멍청한 거지. 근데 전쟁의 신이잖아. 그래서 싸움을 하면은 막 이렇게 아테네한테 맨날 맞고 막 이래.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서는 마르스를 굉장히 무시했는데 로마는 전쟁을 중시형이다 보니까 로마 신화에서는 주피터 다음으로 중요한 신이 마르스였대. 그래서 우리는 의외로 그리스 신화에서는 아레스가 거의 등장하지 않고요. 로마 신화에서는 마르스가 굉장히 많이 등장해서 마르스에 더 익숙합니다. 그 다음에 주피터는 누구야? 제우스가 되는 거겠지. 그 다음에 토성 사툰인데 이거 좀 확실하지 않아. 아마 크라노스일 거야. 그 다음에 얘 누구야? 우라노스. 그 다음에 넵툰은 바다의 신이거든. 요 그리스 신화로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알고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 알고 있잖아. 근데 실제적으로 그리스 신에서 바다의 신이 3명이 등장해. 그 중에 한 명이 넵툰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강등됐죠. 없어. 누구더라? 그렇지. 명왕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옥의 선 플루토죠. 하데스라고 얘기하는 이 아저씨였었죠. 그럼 이제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자. 수성부터 보도록 할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보면은 헤르메스가 이런 거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보면은 우리 제우스 아저씨가 그렇게 바람을 피잖아. 그래서 동굴의 여신 마이아랑 바람을 펴가지고 마이아가 아기를 가졌는데 출산 때가 됐는데 주변 사람들은 헤라 여신의 분노가 너무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너 오지마 여기 오지마 막 이러니까 혼자서 깊은 산 속에 동굴에 가서 아이를 낳아준단 말이지. 그러니까 헤르메스가 딱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엄마를 돌봐주는 일. 나 낳는 일하고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막 뜨거운 물을 받아가지고 엄마 닦아주고 막 이런 일을 한 다음에 생각을 했는데 너무 억울한 거야. 내 형 아폴로는 태양의 신 아폴로는 제우스의 아들로서 온갖 막 칭송을 받으면서 너무너무 잘 먹고 잘 사는데 나 왜 이렇게 불쌍하게 살아야 돼? 라고 생각을 해서 제일 먼저 아폴론의 그 목장에 가가지고 소를 한 마리 훔쳐가지고 바베큐를 해먹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 나는 불쌍한 애들을 위해서 신이 될 거야. 그래서 도둑과 강도를 보호해주는 신을 자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 헤르메스는 태어날 때부터 여기 태양이 있으면은 형을만 째려봤단 말이야. 형아 주변을 빙글빙글 매달면서 자, 형을 이렇게 째려보고 있어. 빙글빙글 이렇게 돌면서 형을 마구 이렇게 째려보고 있는 중이야. 빙글빙글 돌면서 형을 마구 째려보고 있어. 나 지금 뭐 그린 거게? 수성이요. 어떤 거? 수성. 수성. 그렇지. 자, 봐봐. 지금 이렇게 돌고 있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여기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얘 코 부분에 살고 있다? 그럼 여기서도 코 부분이고 여기서도 코 부분이고 여기서도 코 부분이야. 이해갔니? 우리가 한 바퀴 돌았을 때가 공전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빙글 돌아야 자전일 건데 얘는 자전주기랑 공전주기 중에서 자전주기가 훨씬 깁니다. 이건 바꿔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하루가 1년보다 훨씬 더 길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지. 정확한 숫자는 생각 안 돼. 하루가 한 4년 정도가 이렇게 돌아가게 될 거야. 우리가 알고는 달은 우리 달도 역시 앞모습밖에 못 보는 거 알고 있지. 자전주기랑 공전주기가 완벽하게 일치해버려. 그래서 우리는 앞모습밖에 못 보게 되는데 얘는 완전 일치하는 건 아니고 하루가 한 4년 정도였던 것 같아. 기억은 정확히 안 나지만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자전주기 지금 보면 계속 낮이야. 그러면 어떨까? 온도가 엄청나게 높겠죠. 맞니? 그리고 밤이 되면은 엄청나게 추울 건데 자, 낮에는 온도가 400도씨까지 올라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밤에는 온도가 마이너스 700도씨까지 내려간다 라고 나와 있잖아.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보도록 하자.
우리 수성은 태어났을 때 보호해주는 애가 없었어. 이해가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는 행성을 보호해주는 애는 누구야? 대기겠죠. 그러니까 행성을 보호해주는 애가 없으니까 당연히 온도 차이도 심할 거고 우리 대기가 있어서 온도 차이가 완화된다는 거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온갖 운석들이 와서 부닥칩니다. 그러니까 운석 구덩이가 엄청나게 많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거기에 164페이지 지구형 행성 한번 보도록 합시다. 수성 나왔지. 태양에서 가장 가까워. 그 다음에 달보다 조금 더 크고요. 자전 주기가 59일이래. 164페이지. 자, 온도가 400도씨까지 올라가고 마이너스 700도씨까지 내려가고 그 다음에 운석 구덩이가 많고 얇은 전력이 많아서 단층이 나타나게 되고. 자, 1분 줄 테니까 수성만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도록 합니다. 지금 꼼꼼하게 외울 필요는 없겠지. 그치? 그리스 로마 신화랑 한번 매칭을 시키면서 옛날에 이제 고등부에서 가르칠 때도 이제 이 지구과학 파트에서 얘네들이 나왔단 말이야. 그때는 행성마다 외워야 될 게 진짜 많았었거든. 그러면은 3시간짜리 수업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3시간에 걸쳐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매칭시켜가지고 얘네들의 특징들을 얘기해주면은 외우기가 훨씬 더 편해졌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지. 그럼 학생들이 꼭 질문하는 게 그거야. 선생님, 이거는 선생님이 지원한 일인가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지어내기에는 이 스토리의 매칭률이 굉장히 높지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거야. 그리스나 로마 시대에 이제 하늘에 반짝이는 저 별들을 보면서 당연히 망원경이 있었을 거잖아. 저 별들이 신이라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지. 그러면은 그들이 알아낸 그 행성들의 특징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신의 성격에 매칭을 시켰기 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맞아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이번에는 비너스, 아프로디테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얘는 누구야? 미의 여신이지. 그러면은 지구에서 봤을 때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애가 누가 되는 거야? 금성입니다. 태양을 제외하면은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 금성이라는 얘기야.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보면은 우리 아프로디테는 헤파이토스투스한테 시집을 갔지요. 맞지? 일단은 미의 여신과 지구에서 봤을 때 가장 밝고, 자, 얘네들의 특징이 뭐니? 화전빨이 두껍다. 자, 화전빨 뭐야?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라는 대기층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얘 온실기차인 거 알지? 온도가 500도씨에 육박하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금성 표면을 보면은 화산이 들끓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걸 거야. 그런 다음에 또 이산화탄소니까 굉장히 무거운 기체잖아. 기압이 얼마야? 무려 95기압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기체의 무게가 1기압이거든. 근데 95기압이라는 것은 내가 금성 표면에 착륙을 했다 그러면은 내가 찌그러진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보도록 합시다. 여기 금성. 지구와 가장 가까운 행성이고 크기와 질량이 지구랑 가장 비슷하고 짙은 황산구름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래. 그리고 황산구현 때문에 표면이 보이지 않지만 이라고 얘기했죠. 지구에서 관측할 때 가장 밝게 빛나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진 두꺼운 대기층 때문에 자, 선생님 지금 여기에 95기압이라고 나왔잖아. 그리고 여기는 90기압이라고 나왔잖아. 여러분들 교과서가 7종 교과서이기 때문에 어느 교과서에서는 95기압, 어느 교과서에서는 90기압입니다.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아. 그 다음에
탄소일랑 온실효과로 약 470도씨. 선생님 500도씨라 써서 선생님 숫자가 어느 게 진실이에요? 이런 질문을 하진 않겠지요. 왔다 갔다 하게 될 거야. 자, 그러면은 30초 줄 테니까 금성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화성, 마스로 가보도록 합시다. 알다시피 얘는 전쟁의 신이야. 맞지? 전쟁의 신이어가지고 항상 피로 둘러싸여 있어. 그래서 밖에서 봤을 때 무슨 색이야? 붉은색입니다. 우리가 화상을 이렇게 망원경으로 관측해 보면은 표면이 붉은색 흙으로 만들어져 있는 게 보이는데 무엇 때문이냐면은 철석, 녹슨 철 있잖아. 그런 쇳가루로 표면 토양이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붉은색으로 보이는 거지. 그 다음에 지구랑 똑같이 극이 있어. 북극하고 남극이 있기 때문에 극관이 있다라고 표현을 해. 북극, 남극이 있는 거야. 그런데 얘는 있잖아. 꽤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고요. 대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굉장히 춥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구는 빙하로 둘러싸여 있잖아. 그러니까 북극하고 남극이. 그런데 얘는 누구냐면은 이산화탄소가 얼어붙었기 때문에 드라이 아이스야. 다시 나는 얼음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진 않았어. 드라이 아이스랑 얼음으로 이어져 있는 북극과 남극이 있습니다. 우리가 망원경으로 관측하면 보이는 거니까 여름에는 얘가 작아지고요. 겨울이 되면은 커지는 것을 관측할 수 있죠. 당연히 대기는 이산화탄소가 있는데 희박해. 그래서 기압이 0.07 기압인가? 뭐 이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007 기압이구나. 그러면은 대기가 거의 없어. 온도 차이가 굉장히 심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마이너스 140도씨에서 20도씨 사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잘 생각해봐. 전쟁 일어날 지역은 여기 다 일어나는 거죠. 전쟁 일어나면 갑자기 막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엄청나게 추우면서 얼어 죽는 사람들 많이 생기죠. 기억나지? 혹시 스타크래프트라는 오락 알아? 아, 저도요. 아, 하는구나. 내가 학생들한테 얘들아 스타크래프트 알아? 그럼 학생들이 그 민속놀이요? 라고 얘기를 하던데. 자식 전통을 좋아하는구나 네가. 어쨌든 간에 옛날에 내가 그 스타크래프트 그 만든 분의 다큐멘터리라고 그래야 되나? 인터뷰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거기 스타크래프트에서 나오는 영상의 그 전쟁 맵의 상당수가 화성 지형의 사진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 전체에서 가장 큰 화산, 올림포스 화산입니다.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 태양계 전체에서 가장 깊은 계곡이 마리너 대협곡이거든. 역시 화성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맵에 관련된 거 싹 다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겠지. 그리스 신화에서 보면 말이지 우리의 아프로디테가 헤카이토스랑 결혼을 했는데 그렇게 바람을 핍니다. 근데 인간 남자랑 바람을 피워봤자 인간 남자는 끼케야 100년 살 거잖아.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그 신들하고 특히 이제 화성, 마르스랑 그렇게 바람을 폈는데 둘이 바람을 펴가지고 아이를 셋을 낳아. 그래서 첫째 아이의 이름이 누구냐면은 포버스야. 공포라는 뜻이고요. 둘째 아이의 이름이 데이모스입니다. 전쟁이라는 뜻이야. 셋째 딸 이름이 하모니아인데 그 하모니아는 딸이기 때문에 호적에 오르지 않습니다. 즉 화성은 있잖아. 위성을 2개 가지게 돼. 이름이 포버스랑 데이모스야. 어려운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가 아들들의 세대가 될 것 같아.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싹 다 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단하죠? 왜냐면은 얘네들이 이 바깥쪽으로 가면은 원심력에 의해서 날아가 버리게 될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애들은 기체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오면은 태양한테 흡수당하거나 아니면은 너무 뜨거워서 날아가 버리겠죠. 이해갔지? 그래서 여기는 암석형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지구형 형성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쪽을 한번 보자. 주피터, 제우스가 나와 있는데 그 전에
화성의 특징 한번 164페이지 읽어보도록 하십시오. 읽을 때 왼쪽에 있는 꼬투리도 읽어줘야 되는 거 알고 있지? 읽었어? 지금 꼼꼼하게 읽도록 하십시오. 오케이. 그러면 화성 나와 있으니까 목성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보면은 이런 거지. 우리의 땅 여신 가이아가 태초에 혼자 존재하다가 어느 날 혼자서 아들을 낳아버립니다. 걔가 우라노스야. 하늘의 신이지요. 그리고 엄마랑 아들이 결혼을 해. 알다시피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렇게 이집트 문명이나 이런 애들끼리는 근친끼리 결혼을 했었잖아. 알고 있죠? 그래서 엄마랑 아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크라노스를 낳습니다. 그리고 크라노스가 오랫동안 세상을 지배하다가 제우스를 낳고 제우스한테 왕위 찬탈을 당해버리죠. 기억나지? 그러면 봐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에서는 가장 강력한 신이 누구야? 제우스입니다. 행성 중에 가장 크다라는 얘기가 될 거야. 그리고 원래 이런 애들의 특징이 못생겼어. 얼굴에 빨간색 점이 엄청나게 크게 있단 말이야. 우리는 얘를 뭐라고 얘기해? 대적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저기 사람들이 망원경으로 뭔가를 딱 봤단 말이야. 저기 행성이 있어. 그래서 망원경으로 봤는데 저기 무슨 행성이야? 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빨간색 소용돌이가 보인다. 그럼 제가 제우스겠구나 라고 알 수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지. 기본적으로는 수소나 헬륨 등의 기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기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전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줄무늬가 나타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생각해봐. 제우스가 정복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정복전쟁이란다. 크라노스를 이기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켜야 됐잖아. 그러니까 다른 그 종족들과 연합을 해야겠지. 그래서 많은 종족들하고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보면은 우리는 헤라 여신만 알아. 근데 실제적으로 헤라 여신은 7번째 아내였었던 거고 그 앞에 6명의 아내는 뭐 거인족이라든지 요정족이라든지 이런 애들하고 결혼 동맹을 맺었다라는 얘기인 거야. 어쨌든 간에 그러면 왕이 돼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뭐야? 확인하기. 그래서 우리가 알고는 태양계의 행성 중에서 그 위성이 가장 많습니다. 선생님 중학교 때 토성이 가장 많다라고 배웠었거든. 그런데 어느 날 뭐라 그래야 되지? 천문계에서 이렇게 관측을 하다 보니까 조그만 위성들이 40여 개가 발견이 된 거야. 그래서 목성이 사실 우리가 이 위성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해. 어떤 애는 굉장히 덩치가 클 건데 어떤 애는 덩치가 너무 작을 거고 또 위성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목성만을 궤도로 돕는 애들이지만
해성처럼 딴 데 갔다 돌아오는 애들도 있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정의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달라. 굉장히 이렇게 까다롭게 잡아서 학교 교과서에서는 목성은 위성이 40여 개 정도 있다라고 배우게 되는데, 만일 조금한 것까지 다 합치게 되면은 목성은 위성이 100여 개가 넘게 될 거고요. 토성도 40여 개는 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은 전부 다 기체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고리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얘기는 없죠? 뭐 요 정도일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는 이제 크라누스로 가면은 제우스 이전에는 얘가 가장 강력한 왕이었을 거잖아. 그러니까 제우스 다음으로 위성이 많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밀도가 수소와 헬륨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에 있는 기체들 중에서 가장 가벼운 애들이거든. 알고 있지? 그런데 얘는 더 가볍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밀도가 얼마냐면 약 0.7g per 세제곱센티미터라고 나와 있는데, 이 숫자로 얘기는 아니야. 물의 밀도가 1g per 세제곱센티미터야. 그러니까 토성은 물보다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물 위에 올려놓으면 둥둥 뜬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지. 밀도의 개념으로 얘기했었을 때. 토성은 옛날 쪽에 망원경으로 보면은 아름다운 이 선명한 고리가 있었었어. 그래서 이 고리가 사실 토성의 상징이긴 하는데, 당시에 당연히 목성이나 천왕성이나 해왕성이나 다 고리가 있는데, 옛날 쪽에 그 망원경으로는 얘밖에는 안 보였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망원경이 마구마구 발달해 얘네들이 다 보이고 나니까 토성은 어머 고리가 3개짜리라는 것을 알게 된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보이저우를 날려보내. 그래가지고 봤더니 이 3개짜리 고리도 각각 수십 개의 아주 가느다란 고리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 고리는 토성의 특징이 돼버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평평도가 가장 크고 라고 나와 있는데, 평평도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은 둥글거나 납작한 정도를 얘기해. 그래서 우리가 알고는 이 평평도가 만일 0이다 라고 하면은 둥글다라는 얘기고요. 완벽한 원모인 거야. 1이다 라고 하면은 납작하다라는 얘기야. 완벽하게 일자인 경우가 납작합니다. 그러니까 평평도는 0에서 1 사이에서 존재하게 됩니다. 행성이 납작한 정도 평평도라고 얘기를 하게 됐죠. 그런데 얘는 평평도가 가장 크고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가장 납작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기체잖아. 회전하면서 어떻게 돼? 점점 옆으로 퍼져나가겠지. 그러면 다시 목성하고 토성, 목성에서 이걸 얘기하지 않았네. 오른쪽에 보면 갈릴레이 위성이라고 나와 있잖아. 갈릴레이 위성, 4대 위성 많이 들어봤을 거야. 얘는 뭘 얘기하냐면은 옛날에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를 거쳐서 옛날에 저기 그 중세 시대로 가면은 기독교가 세상을 지배하죠. 근데 성경책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 나 성경책을 안 읽어서 모르는데 이렇게 나왔대. 하느님이 땅과 하늘을 갈랐다라고 나온대. 그러면은 얼핏 생각하기에 하느님이 땅과 하늘을 갈랐으니까 세상의 중심은 지구일 것 같잖아. 그래서 우리가 알고는 태양계는 지구를 중심으로 다른 애들이 전부 다 공존하고 있다라고 배웠어. 아니,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그게 천동설이죠. 그런데 갈릴레이가 망원경을 업그레이드를 시킨 다음에 딱 발견을 한 게 이 목성 주변에 있는 4개의 위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4개의 위성은 웬만한 행성보다도 크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지. 그리고 학회에 가서 발표를 한단 말이야. 봐라. 지금 여기 있는 이 4개의 위성은 목성을 중심으로 돌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수학적으로 한번 계산기를 두들겨보자 라고 얘기한 거야. 우리가 이렇게 밝혀낸 그 여러 가지들의 그 천체의 움직임이 암만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았었거든. 그런데 다시 태양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거 하나하나 따져보면 말이 맞잖아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리고 그 근거로 이 갈릴레이의 4대 위성을 들면서 얘네들은 목성을 중심으로 돌고 있잖아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해진 거야. 이해갔죠? 그러면 다시 목성하고 토성 쭉 꼼꼼하게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천왕성, 해왕성을 보도록 합시다. 천왕성은 하늘의 신일 거고 해왕성은 바다의 신일 거고 맞죠? 그래서 천왕성은 무슨 색으로 보이냐면은 청록색으로 보여. 맞나? 그렇지? 얘가 청록색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빛의 파장으로 따지면은 빨초파 중에서 빨간색을 다 흡수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리고 초록하고 파랑을 반사시켰다라는 얘기가 돼. 얘를 반사시킨 애가 누구냐면은 바로 메탄가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천왕성은 메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청록색을 띠게 된다. 뭐 하늘의 신이니까 청록색이거겠지. 어려운 얘기들 없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여기 있는 애들은 있잖아. 이 고리든 자전축이든 전부 다 어떻게 돼 있냐면은 태양을 중심으로 했을 때 이렇게 돌고 있단 말이야. 같은 궤도면에 있어. 그리고 고리도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천왕성만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 그 이유는 사실 명확하게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축이 북극과 남극이란 이 축이 공정 궤도면과 유일하게 수직으로 이루어져 있는 아이지요. 그 다음에 해양성, 바다의 신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메테인에 의해서 푸른색으로 보이게 된대. 색깔은 약간 달라. 지금 여기 하이탑에서 색깔이 참 잘 나와 있죠. 천왕성은 뭔가 좀 더 하늘에 가까운 색이고요. 해양성은 바다에 가까운 색이네. 그 다음에 얘 보면은 어떻게 돼 있대? 시커멓게 점이 있대. 그러면은 얘는 뭐라고 얘기해? 대흑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천왕성, 해양성 이렇게 순서대로 외웠는데 실질적으로 태양 주변을 돌다 보면은 천왕성과 해양성의 위치가 왔다 갔다 하네. 그래서 누가 먼저든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망원경으로 밝혀낸 아이들이야. 그런데 이제 천문학자들이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얘네도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치고 있을 거잖아. 두들겨 보니까 이만한 거리에, 이만한 크기에, 이만한 행성이 돌고 있어야 얘네들의 움직임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수학적인 계산 결과가 나와버린 거야. 이 논문이 발표가 되니까 많은 관측학자들이 열심히 이 행성을 찾으려고 얼마나 찾았겠어. 그러다가 명왕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제천문학회에서 얘를 9번째 행성으로 올려준다 말이지. 명왕성은 암석으로 되어 있어. 여기까지 기체잖아. 그런데 얘는 암석으로 되어 있으면서 너무 멀리 있고 작아서 사실 우리가 아는 게 없어.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 보면은 지옥의 신 하데스에 대해서 알려진 게 없지요. 유일하게 알려진 게 페르세포네를 납치했잖아. 납치했는데 그 후에 영웅들이 지하에 딱 내려가잖아. 그럼 맨날 페르세포네가 나타난다. 그래서 남편은 출정 중입니다 하면서 본인이 대신 대리ông 보고 있잖아. 이런 것도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그 지옥의 문지기 케르메스인가 하는 그 강아지 한 마리 있잖아. 알죠? 자, 카론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선생님 중학교 때만 해도 명왕성의 위성이라고 배웠고 얘 말이 굳어지긴 했는데 나중에 우리가 천문학이 발달되면서 보니까 사실 명왕성과 카론은 서로 맞물려서 도는 쌍쌍이므로 뭐 이런 얘기들이었었죠. 그런데 이렇게 발표를 해놓고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서 관측을 해보니까 얘 우리가 원하는 궤도로 돌지 않아. 우리가 원하는 움직임으로 돌지 않는데 수학 공식이 무너지는데? 라고 의문을 품는 순간에 명왕성보다 훨씬 큰 행성들이 이 라인에서 12개 정도가 발견이 되고 아니 4개 정도가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얘를 갖다가 그러면은 나머지 4개도 행성으로 올려줘야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국제천문학회에서 막 뭐라 그래야 되지? 이것저것 막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와중에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와중에 여기서 또 12개의 행성이 발견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고민을 하다가 천문학회에서 행성의 정의를 바꿔버려. 자신이 돌고 있는 이 궤도면에서 가장 크고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아이를 행성으로 인정한다. 그래서 명왕성은 자격이 없어서 탈락해버립니다. 그러면 천왕성과 해왕성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제 163페이지로 가보도록 할게.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 하면서 나와 있잖아. 다시 여기야. 이 돌로 이루어져 있는 4개의 행성이 있고요. 지구형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기체로 이루어진 4개의 행성이 목성형이야. 이렇게도 생각하면 되지. 아버지 세대의 행성과 그 다음에 자식, 손자 세대의 행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은 돌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크기 작고요. 그렇겠지. 질량도 작습니다. 돌이니까 무겁지 않아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다시 아까 내가 그린 거 이거 한번 봐봐. 요 파란색 하나가 지구야. 그리고 이 흰색이 수소와 헬륨이 응집되어 있는 목성입니다. 그럼 이 크기, 부피비를 생각하면은 아무리 돌이 밀도가 높다 한들 얘를 이기기는 어렵죠. 왜냐면은 이 기체가 압축되어 있는 기체들일 거니까. 이해갔니?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태양계는 우리의 태양은 있잖아. 태양계 전체의 질량에서 (99.8%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목성이 그 외가 얼마야? (0.2%를) 차지하잖아. 이 대부분도 누구야? 목성이다. 얘가 제일 크니까. 이해갔지? 그래서 다시 얘네들 아무리 암석이라고 한들 돌이지만 조금 해가지고 질량이 굉장히 작습니다. 뭐 요거 외에는 이제 그렇게 어려운 얘기들은 없을 것 같기는 해. 그러면 봐봐.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 하면서 크기나 질량, 구성, 성분에 따라서 나누게 된대. 지구형 크기와 질량이 작고요. 밀도는 큽니다.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성은 크기와 질량이 크고 밀도가 작고, 맞지? 고체 표면이 없고요. 수소나 헬륨 같은 가벼운 기체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나와 있네. 그래프는 당연히 읽을 줄 알아야 하거든. 근데 이 그래프가 내가 학생들을 가르쳐 본다면은 이런 학생들 되게 많아. 그래프 안 본다 공부할 때. 그리고 글자만 보고 글자를 암기해버려. 그럼 학교 시험 문제는 옳은 것은 틀린 것은 하면서 그래프도 나오지만은 어쨌든 간 말로 나오기 때문에 말을 암기해서 100점을 받거든. 근데 나중에 수능으로 가면은 그래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보고 해석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그래프를 읽을 줄 모르면은 개망한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지. 그럼 지금부터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의 특징을 읽어본 다음에 그래프를 한번 봐봐. 내가 이 그래프의 뜻 하나하나를 이해하는지를 스스로 지금 체크해 봅니다. 그래프 이해가니? 오케이. 따로 설명 안 해도 되겠지? 그러면 이제 행성의 물리량 밑에 있는 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질량과 반지름 당연히 요거 헷갈리면은 하나만 봐도 되기는 해. 근데 외우면 안 되겠지. 당연히 이해해줘야겠지. 그럼 우린 지구에서 살고 있으니까 지구형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질량과 반지름, 지구는 질량이 클 거고요. 아니다. 지구형은 작지요. 목성형에 비해서. 덩치가 작으니까 반지름도 작습니다. 평균 밀도, 지구형은 밀도가 높습니다. 여기 보니까 철, 규소, 마그네슘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대. 그런데 목성형은 수소, 헬륨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 다음에 대기, 지구형 행성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수성은 태양과 너무 가까워. 맞지? 아주 뜨거울 때는 400도씨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대기가 없어. 행성을 보호해주는 대기가 없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행성을 보호해주는 대기가 없어서 운석구덩이가 많고 밤낮의 온도차가 심하고 얘는 없습니다. 금성, 지구, 화성은 있는데 금성은 이산화탄소가 너무 두껍게 깔려 있어. 압축돼서. 그래서 엄청나게 뜨겁죠. 500도씨로. 그 다음에 화성은 희박합니다. 그래서 기압도 0.007기압밖에 안 돼. 라고 나와 있죠. 어쨌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네. 지구형 행성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은 딱 요 거리가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구간이야. 그래서 수성은 너무 가까워서 수성이나 금성은 너무 가까워서 수증기로 다 날아가 버린 거고 그 다음에 화성은 얼음으로 존재하고 있죠.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이유가 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고리의 존재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구형은 고리가 없습니다. 전부 다 목성형이 되겠지. 위성의 수 얘네가 많은 거 다 알겠어. 맞지? 얘네들은 다 많아.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 본다 한다면은 없지요. 맞지? 그 다음에 금성. 아프로디테는 딸이니까 여자니까 그 시대에는 여자가 아이를 호적에 올리지는 못했을 거야. 그러니까 없습니다. 지구 땅의 여신 가이아는 아들 딱 한 명 낳았어. 우라노스. 그래서 라고 하면 이상하지. 어쨌든 간 자식은 아르테미스니까 위성 하나일 거고요. 화성은 아들 둘 포버스와 데이모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외워주면 되겠다. 그 다음에 자전주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구형 행성의 자전주기가 길대. 1일 이상으로 길대. 이거 헷갈리면은 수성 생각해주면 돼. 얘 지금 하루가 1년보다 훨씬 길잖아. 맞죠? 그래서 지구형이 자전주기가 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네는 기체니까 굉장히 빠르게 회전하고 있는 중이야. 목성형 행성들은 낮과 밤의 간격이 굉장히 짧다는 얘기가 될 거야. 그 다음에 편평도 납작한 정도란 말이지. 그러면은 얘네들은 빠르게 회전하니까 기체가 옆으로 퍼져. 그래서 편평도가 높습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행성이 대기를 가질 조건도 나와 있네. 그럼 지금부터 163페이지를 꼼꼼하게 행성의 물리량 읽어보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보도록 합시다. 이게 우리가 읽는 태양계의 모형이란 말이지. 그러면은 지구에서 관측을 했었을 때 있잖아. 수성하고 금성하고 항상 태양과 같은 방향에 있어.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회전을 하고 있는데 각속도로 따지면은 금성이나 수성이 훨씬 더 빠릅니다. 다시 접선 속도라는 것은 이렇게 접선 방향으로 가는 속도잖아. 이 접선 속도들은 얘네들이 더 빨라. 그런데 각속도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여기 태양이 있다고 생각해봐. 만일 지구가 빙글빙글 돌고 있는데 여기 있는 어떤 행성이 빙글빙글 돌고 있는데 각속도가 같다는 얘기는 한 달 동안 얘가 이만큼 가면 얘는 한 달 동안 이만큼을 가줘야 돼. 그래야 각도가 같을 거잖아. 이게 각속도야. 그리고 이렇게 접선 방향으로 가는 거 있잖아. 이 접선 방향으로 가는 게 뭐가 되는 거야? 상대 속도입니다. 접선 속도입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접선 속도로 따지면 사실 뒤에 있는 애들이 더 빠른데 만일 각속도로 따진다라고 한다면은 수성이나 금성이 훨씬 더 빨라. 그래서 지구에서 봤었을 때는 수성하고 금성이 이쪽으로 이동하는 걸로 보게 됩니다. 이해가니? 지구가 상대적으로 느리게 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어쨌든 지구에서 관측해 금성을 한번 보도록 하자. 지구에서 봤을 때 금성이 가장 멀리 떨어졌을 때는 여기, 그 다음에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여기가 되는 거죠. 항상 태양과 같은 방향이고 언제 보게 되는 거야? 새벽에. 아니면은 여기가 새벽이지, 미안. 지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새벽이 되는 시간이나 초저녁이 되는 시간이나 관측이 됩니다. 얘는 지구를 기준으로 해서 안쪽에 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내행성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수성이 또는 금성이 여기 들어가면 어떻게 보니? 보름달로 보입니다. 선생님 태양을 뚫고 가나요? 왜냐하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태양 여기 있잖아. 그럼 여기에 지구 여기에 점 하나 있는 게 지구다. 직선이라고 해도 빛이 휘어져서 들어오기 때문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행성의 특징이라고 얘기한다면은 얘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 만일 달이 머리 꼭대기에 있다 라고 얘기한다면은 정확히 머리 꼭대기에서 약간 남쪽에 치우쳐 있죠. 알고 있지? 정오에 태양이 머리 꼭대기에 있으면은 정확하게 꼭대기가 아니라 꼭대기에서 약간 남쪽으로 치우쳐 있어. 그래서 우리는 남중고도라는 표현을 쓰잖아. 남쪽에 있을 때가 가장 높다라는 얘기가 돼. 그러면은 지금 금성이나 수성은 한밤중에 내 머리 꼭대기에 있을 수가 없는 거겠지. 그렇지? 그래서 금성과 수성은 남쪽 하늘에서는 관측할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나머지들은 보고 싶은 거 다 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네. 여기서부터 쭉 돌아서 여기까지 갔다가 이렇게 들어오게 될 거니까 이해가죠? 그것에 대한 설명이 162페이지 아래쪽에 내행성과 외행성입니다. 바깥쪽에 있는 애가 외행성.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꼼꼼하게 읽어보고. 오케이. 그러면은 163페이지 학습 내용 체크 한번 풀어보고 165페이지도 아까 풀었었나? 오케이. 이 두 개 지금 문제 풀어보도록 합니다.
불러줄게. 163페이지에 내 행성 크고 작다. 그 다음에 165페이지 수성, 이산화탄소, 계절, 극관, 목성. 오케이. 자, 그럼 일단은 여기까지. 사실 여기는 암기단원이긴 하는데 1번 그래도 조금 어려웠다. 손가락 1번. 적당하다 2번. 좀 더 쉬웠으면 좋겠다 3번. 자, 손가락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합니다. 2번. 오케이. 그러면 다시 쉬는 시간 줬으면 좋겠다 1번. 없어도 된다 2번. 어? 없어도 될 것 같아? 그럼 그대로 나가면 되는 거겠지. 그러면은 태양입니다. 페이지 166페이지. 태양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알고는 태양을 낮에 딱 보면은 어떨 땐 너무 눈부시긴 하는데 많은 날들에 우리 이렇게 동그란 점 이렇게 동그랗게 태양을 볼 수 있기는 해. 맞죠? 우리가 알고는 이 태양은 가운데서 수소의 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어서 빵 하고 터진단 말이지. 터지는데 얘네가 질량이 크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잖아. 그러니까 터지는 힘과 끌어당기는 힘이 평행을 이루는 딱 그 경계면에서 기체의 형태가 완성돼 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태양의 표면을 뭐라고 얘기해? 광구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 광구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는 이 광구의 표면 온도가 얼마냐면은 약 6000 켈빈인데 여러분들은 아직 절대 온도 켈빈을 안 배웠기 때문에 그냥 같은 값이야. 얼마야? 약 6000도씨다 라고 배우게 되는 거죠. 내가 망원경을 가지고 태양을 관측해 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이런 거야. 이렇게 쌀알 있잖아. 쌀알을 뿌려놓은 것 같은 이런 무늬들이 전체를 다 감싸고 있고요. 그럼 이름이 뭐가 되는 거야? 쌀알 무늬죠. 그 다음에 일부가 시커멓게 보여. 그럼 이 아이의 이름은 뭐가 되는 거야? 흑점입니다. 우리가 알고는 이 흑점은 내가 쌀알무늬부터 표현해 줄 갈게. 쌀알무늬는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태양이 이 아래에서 대류를 일으키고 있단 말이야. 뜨거운 게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건 아래로 가라앉는 현상이었었죠.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렇게 움직여. 그럼 얘는 이쪽으로 뚫고 나가는 효과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될 거니까 얘는 안으로 들어가는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럼 당연히 여기는 뭘로 보여? 밝게 보일 거고 여기는 어둡게 보일 거란 말이지. 이 밝고 어둠이 번갈아가면서 나타나는 것이 쌀알 무늬의 이유입니다. 흑점은 뭘 얘기하냐면은 이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에 의해서 엄청난 자기장이 형성됩니다. 그러면은 요 밑에서 엄청난 자기장이 이렇게 쌓이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봐. 이 자기장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얘가 이렇게 날아가 줘야 되는데 대류가 있으면은 미안 여기쯤에 여기에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빛이 뚫고 나가줘야 되는데 이 자기장 때문에 뚫고 나가지 못하겠지. 맞죠? 그러니까 이 뚫고 나가야 되는 애가 그냥 밑에 쌓여. 그러면은 얘는 뚫고 나가지를 못해가지고 열 에너지도 방출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온도가 한 4000도씨밖에 안 됩니다. 이 주변은 얼마였었더라? 6000도씨였었죠. 그러니까 주변보다 2000도씨가 온도가 낮아.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때 까만 점으로 보이겠지. 그러면 우리는 얘를 흑점이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여기다 이렇게 그렸지만은 사실 쌀알무늬 수십, 수백, 수천 개를 감싸고 있는 크기가 된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 응축되어 있던 이 자기장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커진단 말이야.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애도 점점
이 에너지가 쌓이기 시작하다가 못 참으면 결국은 폭발해버려. 그래서 흑점은 11년을 주기로 폭발하게 된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 태양의 표면에서 일단 쌀알무늬랑 흑점까지만 읽어봅니다. 아직 흑점의 이동은 설명하지 않았어. 오케이. 이제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자. 지구에서 태양을 관측하는데 여기 태양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흑점들이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지. 얘네들이 이렇게 있는데 말이야. 한자로에는 얘는 이만큼을 하는데 얘는 이만큼을 와. 얘는 이만큼을 옵니다. 속도가 다르지. 뭐 때문인 거야? 태양이 암석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얘기지. 이렇게 속도가 다르다는 얘기는 액체나 기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일 거야. 이해가죠? 그래서 흑점의 속도가 다른 이유, 태양이 기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잘 봐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론에서 지금 태양이 있어. 여기 우리의 선 아저씨가 지구를 찔러보고 있으면은, 여기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일단 지구는 이쪽으로 공전을 합니다. 얘가 반시계 방향이고 서에서 동쪽 방향이 되어버려. 무엇 때문이냐면은 역시 지구가 자전하는 방향도 이쪽이야. 자전하는 것도 역시 반시계 방향인데 옛날 적에 우리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던 시절에 아니면 하느님이 땅과 하늘을 갈랐다고 믿는 시절에 우리는 약속을 했죠. 태양이나 별, 달 이런 애들이 동에서 떠서 서로 진다 라고 방향에 대한 약속을 먼저 했단 말이지. 그 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천문학이 발달하기 시작을 해. 그럼 봐봐. 내가 지금 여기 있으면 여기가 언제가 돼? 정오가 되겠죠. 낮 12시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오면 얼마가 되는 거야? 저녁 6시가 된단 말이지. 그러면은 태양이 지는 이쪽이 뭐가 되는 거야? 서쪽 하늘일 거야. 그리고 여기에 만일 보름달이 있다. 그럼 달이 뜨기 시작하겠네. 그러니까 이쪽이 동쪽 하늘이 되는 거겠죠. 아니? 내가 만일 빙글빙글 돌아서 여기를 왔다고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이쪽으로 가게 돼. 내가 이쪽으로 갔는데 나는 내가 간다고 생각 안 해. 태양이 떠오른다고 생각하겠지. 여기는 새벽인데 태양이 이쪽에서 떠올라. 그러니까 이쪽이 뭐가 되는 거야? 동쪽. 달은 지겠다. 이쪽이 서쪽. 이해갔지? 빙글빙글 도는 이 반시계 방향이 서에서 동, 서에서 동, 서에서 동, 서에서 동으로 약속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봐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태양이 흑점이 지구에서 관측을 하면은 동에서 서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동에서 서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태양이 서에서 동으로 자전한다는 증거가 된다 라고 나옵니다. 중학교 때 이거 외워도 돼. 외워도 과학 100점 받는데 의미 없는 짓이지. 생각해야 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쪽에서 지금 내가 여기 있단 말이야. 내가 지금 여기 있다라고 얘기한다면은 내 입장에서는 여기가 뭐야? 서쪽 하늘입니다. 이쪽이 동쪽 하늘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흑점은 1번에 있다가 2번에 있다가
한 번으로 도는 거야. 그러니까 지구에서 관측했을 때는 동쪽 하늘에 있던 흑점이 남쪽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흑점의 이동이 지구에서 관측했을 때 뭐가 되는 거야? 동에서 서로 이동하는 걸로 관측이 돼. 그런데 그 말은 다시 바꾸면 지금 태양은 이쪽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잖아. 맞죠?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으니까 흑점은 태양 따라서 같이 돌고 있지. 그러니까 흑점은 태양이 서에서 동으로 자전한다는 증거가 됩니다. 생각해봐. 잠깐 선생님 물 좀 마시고 올게. 이해했니? 오케이. 요거 아니면은 뭐 생각할 만한 내용들은 이제 거의 없죠. 자, 그러면 거기 책 보도록 합시다. 흑점의 이동. 지구에서 봤을 때 흑점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태양이 서에서 동으로 자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흑점의 이동 속도 보면은 위도에 따라 이동 속도 다르다고 나왔죠. 그러니까 얘는 액체가 아니면 기체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얘기가 될 거고, 태양의 자전 주기가 평균 27일. 근데 위도에 따라 다르죠. 극지방이 35일, 적도가 25일 나와있네. 태양의 대기 한번 보도록 합시다. 또 칠판을 지워야겠고. 다시 아까 태양의 표면을 광구라고 얘기했었어. 사실 얘도 기체는 기체죠. 폭발하는 그 폭발력과 끌어당기는 수출력이 여기 응집되어 있는 여기가 광구. 그 다음에 태양의 대기층이라고 나와 있기는 합니다. 이 대기층의 이름이 채층이야. 붉은색으로 보여. 사실 그냥 보면 흰색인데 일식 같은 거 일어나잖아. 그럼 이제 까만색의 주변이 붉은빛으로 보인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그 위에 가스층이 있을 거야. 이 가스층의 이름이 코로나입니다. 그래서 얘는 가스고요. 그 다음에 얘는 대기입니다. 사실 같은 말이야. 다른 게 있다라고 얘기한다면은 대기랑 가스가 있으면 대기가 약간 더 밀도가 높은 기체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나 중학교 때 선생님이 자 채층이 코로나와 라고 외우라고 하셨는데 의미는 없는 말입니다.
그냥 외우기 편하라고 나온 얘기들이 되는 거겠죠. 체층은 광고 바로 위에 있을 거고요. 붉은색을 띠게 될 거고요. 코로나는 체층 바깥쪽에 멀리까지. 그런데 얘는 온도가 100만 도씨까지도 올라갑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는 광고가 표면 온도가 얼마였었어? 6000도씨잖아. 근데 얘는 100만 도씨까지 올라가게 된다. 라는 얘기 나와 있죠. 뭐 진주색도 좋고 흰색도 좋을 것 같아. 대기가 희박하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홍련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흑점 주변에서 한 번씩 불기둥이 솟구쳐 올라 걔를 홍련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온도는 거의 10,000도씨까지 올라가게 될 거고요. 자기장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나와 있죠. 보통은 흑점 주변에서 발생한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흑점은 여기가 자기장이 쌓여가지고 빛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 맞죠? 여기 자기장이 이렇게 있어. 그럼 빛이 밖으로 빠져나가지를 못하니까 이쪽으로만 이렇게 빠져나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흑점이었었는데 자기장을 폭발할 정도까지 폭발이 일어나면 흑점이 사라져. 근데 그 정도는 아니고 얘네들이 쌓이고 쌓이다가 열받아서 옆에서 불기둥이 솟구쳐 올라. 그럼 얘가 홍염이라는 얘기인 거야. 밑에 보면 이번엔 플레어가 있죠. 이번에는 흑점 주변에서 짧은 시간 동안 에너지가 폭발해버린대. 역시 자기장을 피해서 솟구쳐 오른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 플레어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굉장히 빠르게 솟구쳐 오르기 때문에 체층의 일부가 밝아지는 게 눈에 보일 정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많은 대전 입자가 우주 공간으로 방출된다라고 나왔는데 뭐 요게 막 지구까지 와닿는다? 그럼 인공위성이 갑자기 작동을 안 하죠. 흑점수의 변화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흑점수를 관측했을 거란 말이야. 매년 몇 개 있고 어느 위치에 있고 11년을 주기로 막 증가했다가 사라지고 증가했다가 사라지고. 이해갔죠? 그러면 흑점이 많다라는 얘기는 지금 밑에 자기장이 많이 쌓였다라는 얘기일 거잖아. 그러면은 이 태양 자기장이 이 자기장이 막 이렇게 주변에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러다 한 번씩 이 폭발에 의해서 쫙 밀려나 버려. 자기 폭풍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지구에서는 인공위성이 갑자기 작동을 안 해.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갑자기 관제탑하고 통신이 끊어진단 말이야. 이런 거 델린저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선생님 그럼 비행기가 위험하지 않아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니야 그냥 날아가면 돼. 다시 관제탑하고 연결될 때까지. 어려운 얘기들 없죠. 지금 흑점수 극대기에 나타나는 현상이야. 델린저 현상 나타나고 오로라 역시 자기장이 지구 표면에 있는 입자들하고 박치기 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 그러니까 오로라가 발생하게 되고 자기 폭풍 일어나게 되고 이런 얘기들 쭉 나와 있죠. 그러면은 지금부터 태양 부분 쭉 읽어보도록 합니다. 166, 167 다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학습 내용 체크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도 풀었어? 아직 1번이죠? 오케이. 광부 쌀알무늬 체춘 코로나 11년 주기로 많아진다. 흑점이 많을 때가 태양 활동이 활발할 때다 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망원경을 보도록 합시다. 망원경에서 천체 망령 공지요. 사실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망원경은 이미 더 많이 발달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행성 같은 것도 많이 봤겠지. 그러면은 일단 망원경은 내가 망원경을 설치하려고 해. 그러면은 제일 먼저 누구야? 삼각대. 삼각대 딱 갖다 두고서 망원경을 이렇게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왜냐면은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쳐다봐야 될 거잖아. 그렇지? 이렇게 쳐다봐야 될 거니까. 근데 보면 알겠지만은 이쪽이 더 커. 그럼 얘가 아래로 내려가겠다. 그래서 무게 중심을 맞추기 위한 무거운 추를 여기에다 하나 달아놔. 얘가 무게추거든. 그래서 또는 무게추 균형추라고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알고는 이 망원경의 전체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면은 경통이라고 얘기해. 몸통이라는 뜻이야. 그럼 나는 하늘에 있는 별을 봐줘야 될 거니까 이 앞쪽에 있는 렌즈가 대물 렌즈입니다. 물건을 보는 렌즈 쪽이 대물 렌즈일 거고, 이 두 쪽에 나의 눈깔이 들어가 있는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눈에 접해 있다 저반 렌즈가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확대해서 봐줘야 될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나는 여기 있는 별이 보고 싶어 라고 얘기한다면은 일단 얘를 맞춰놓고 엄청나게 확대했는데 조금 잘못 건드리면 조금만 위치가 변하면 얘를 못 봐. 너무 많이 확대해 놓게 되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요 앞에다가 조그만 보조 망원경을 달아놔. 이 보조 망원경은 시야가 굉장히 넓어. 그리고 지금 얘랑 나란히 있잖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보조 망원경에 얘가 여기 있지 않고 사실은 저 멀리 이렇게 있는 애일 거잖아. 그래서 얘 여기 딱 들어오는 걸로 보면은 여기서도 얘가 이렇게 들어오는 위치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보조 망원경으로 저 넓은 하늘을 다 쳐다보게 되면서 정확하게 이 별이 가운데 들어오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 그런데 보조 망원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있으면 내가 원하는 별 조그맣게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그때 밑에 있는 이 경통에 우리가 알고는 이 천체 망원경으로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니? 이 별만 완전 확대해서 이따만하게 보일 수 있도록. 이해갔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보조 망원경,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게 천체 망원경입니다. 근데 천체 망원경은 정확히 해서 이 전체를 다 합쳐서 하는 말이 되는 거겠지. 그 다음에 사실 나는 얘를 갖다가 이 보조 망원경 파인더라고도 얘기합니다. 파인더. 찾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지. 이렇게. 이 얘를 갖다가 이렇게 찾는 부분을 파인더 보조 망원경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내가 원하는 별이 있잖아. 생각보다 이렇게 아래에 있는 거야. 그럼 보조 망원경을 좀 더 아래로 내려줘야 되는 거겠지. 이런 식으로 맞춰주는 얘, 경통을 자유롭게 움직이는 이 아이의 이름을 가대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미동 조절 손잡이가 있네. 맞죠? 얘가 관측 대상의 상이 정확하게 가운데 왔으면 좋겠는데 약간 삐딱해. 그럼 미동 조절 손잡이를 써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잘 봐봐. 초점 알고 있지? 초점을 맞춰줘야 돼. 얘가 흐릿하다? 그럼 요즘에 뭐 카메라들은 워낙 잘 돼서 자기가 알아서 맞춰주긴 하는데 이 초점 조절 손잡이가 따로 있네. 내가 얘를 갖다가 이렇게 돌려가지고 초점의 거리를 맞춰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다 수동식이었을 거란 말이지. 얘 외우려고 하면은 약간 귀찮긴 하겠지만은 지금부터 한 3분 줄 테니까 꼼꼼하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아니, 나 시간 넉넉하게 줄 테니까 168페이지 다 싹 다 읽어보도록 하십시오. 다 읽었어? 네. 자, 오늘 수업이 여기까지거든? 네, 학생 수가 한 명밖에 지금 없어가지고 많이 일찍 끝난 것 같아. 그러면은 뭘 덜 설명해줘도 되기는 하는데 그 다음 진도를 나갈 필요는 굳이 없을 것 같아서 차라리 남은 시간 동안에 숙제하는 건 어떨까? 괜찮은 것 같아? 오케이, 그럼 진도는 여기까지.